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연예계의 마이너스 손 이야기를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영만이는 상패 당했잖아. 그래. 그래? 아 와닿는다. 나 지금 왜냐면 20% 대표계 남았네. 연예계 팔랑귀인데 응. 내가 알기로는 더 팔랑귀이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일 안 좋은 거 두 가지. 팔랑귀면서 과감해. 심지어. 팔랑귀인데 가감하면 조금 속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나요? 주변 지인이 추천해주는 기업, 유튜버가 추천하는 기업, 아니면 내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정말 다양한 경로로 투자를 하고 계실 건데요.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산업인지를 꼭 보는데요. 오늘 영상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 삶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투자가 이어질 분야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이 몰리는 4가지 메가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개인용 PC를 사용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딱 10년 전에만 마소를 샀어도 지금 우리 계좌는 1000%가 넘는 수익률이 찍혀 있을 겁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는 일반 전화기에서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10년 전에만 애플을 샀어도 우리 노후는 벌써 든든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소와 애플을 놓쳤다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될지 앞으로 10년 뒤에 1000%가 올라갈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은 가요뚱할 수 있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AR 헤드셋이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렌즈 혹은 안경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그 스마트폰보다 휴대성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기회는 잡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노후를 책임질 메타버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검색해보면 요즘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1770조 미래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부터 공룡 기업이 메타버스로 전환되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AR과 VR 시장 전망을 보면 2030년에 1.5조 달러를 예측하고 있고 둘 중에 AR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AR이 뭐냐면 포켓몬고 게임처럼 현실 세계의 가상의 정보를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연평균 20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매출은 연평균 31% 성장을 해서 2025년에 4천억 달러 규모가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시장이죠. 예전 클라우드처럼 도입될 때 예측됐던 수치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테이프 혹은 CD로 들었는데요. 이제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멜론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도 테이프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됐죠. 조금 더 무거운 영상물도 데이터 전환이 일어났고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제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열린 건데요. 우리의 구매 이력부터 결제까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 공연, 미팅 등 이런 만나서 해야 되는 것들도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줌비디오랑 투유 같은 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뤄낸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사례가 뭔가 같은 맥락으로 각 산업들이 커졌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디지털 전환으로 발전된 산업들이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의 끝판왕은 메타버스가 될 겁니다. 그동안 인터넷 속도와 그래픽 기술이 따라와주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5G 통신이랑 스트리밍,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이제 잡아야겠죠?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산업들이 발전했나 보면서 메타버스를 추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3가지로 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카메라, 센서 관련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 삼성전자랑 TSM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인데요. 통신 시설부터 장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까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무궁무진한데요. 대표적으로 돈이 되는 플랫폼을 말씀드리면 검색, 쇼핑, 금융, 게임, 엔터 분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지 모르는 혹은 함께 성장하게 될 메타버스를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역할을 해줄 기기는 당연히 AR 혹은 VR 헤드셋이 될 거고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인데요. AR, VR 기기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비전 센서 등 스마트폰보다 더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통신 인프라 분야인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5G를 시작으로 속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 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결제와 보안인데요. 지금 인터넷 결제가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듯이 가상 세계에서 결제도 필요해질 것이고 이와 함께 보안도 중요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의 플랫폼처럼 엄청난 플랫폼들이 개발될 겁니다. 현재 대학교 입학식이랑 기업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으며 그 플랫폼을 차지하는 기업은 대박이 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게임과 엔터 분야인데요. 게임은 로블록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도 많이 알려졌고 현재 가상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도 가상현실에서 공연이 일어났죠.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 분야는 우리가 꼭 눈에 담고 계좌에 담아야 될 산업 분야입니다. 그럼 이 5개 분야에서 현재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오큘러스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이고 통신과 인프라 분야에서는 통신회사인 버라이즌과 T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3대장인 아마존, 구글, 마소도 포함되어 있죠. 플랫폼을 보면 공룡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3D 개발 플랫폼인 유니티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게임과 엔터 분야에서는 텐센트, 포트나이트, 마소,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를 이미 실행 중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제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될 걸로 예측이 돼서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끌어갈 5가지 분야의 대표 기업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순전히 제 기준으로 만든 표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의 선두에 서게 될지 추려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연결성, 융합인데요. 5가지 산업 분야라고 했지만 각 산업을 함께 담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건강한 기업 중에서 5가지 분야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 기업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소는 하드웨어, 인프라, 플랫폼, 게임에 포함되어 있죠. 페이스북도 3개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카카오랑 네이버를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카카오가 메타버스에 잘 맞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저희가 추려본 기업은 마소랑 페이스북, 엔비디아, 카카오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국내 기업인 카카오를 제외하고 3개의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인데요. 마소는 게임 회사로 불릴 정도로 최근에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하고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마소는 클라우드 분야의 매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심지어 환경을 생각해서 심해 깊숙이 데이터 센터를 넣으면서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SG 관점에서도 매력적이죠. 세 번째는 고대 건축, 유적지 보정 기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십만 개의 항공 이미지와 역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역사를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역사를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3D 시뮬레이션인데요. 체험 효과를 높이는 작업으로 의료, 항공, 우주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분야에 미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예산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소는 이렇게 가상세계의 새로운 터전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당연히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과 순이익인데요. 파란색이 매출이고 노란색이 순이익입니다. 둘 다 너무나 아름답게 오르고 있죠. 두 번째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갈수록 그 기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역시나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R&D 투자인데요. 성장 기업들은 R&D 투자에 적극적인지를 꼭 봐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미래가 밝아지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역시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지표가 모두 아름답죠? 그래서 뽑은 겁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세계 호라이즌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취미를 함께하고 게임도 하고 공연도 보는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피니트 오피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졌죠. 페이스북은 이 인피니트 오피스를 통해서 재택근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가상회의와 업무 공간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AR 체험입니다. 쇼핑을 할 때 립스틱을 발라보는 효과,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해보는 효과 등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체험했던 것들을 AR 체험을 통해서 작업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AR 글래스인데요. 현재 오큘러스라는 VR 헤드셋이 있지만 스마트폰처럼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경 형태의 메타버스 기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누구보다 메타버스의 진심인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은 2020년도에 순이익이 좀 내려갔었죠. 코로나 여파가 있었지만 21년도에 다시 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역시나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고 R&D 투자를 봤더니 오른쪽 끝에 급하게 올라간 모습이 보이시죠? 최근 분기에 6빌리언 달러로 R&D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접근적인 투자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분야인데요. 그래픽 카드를 공급하고 있고 GPU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실감 있는 체험을 위해서 앞으로 그래픽 기술은 더욱 발전될 거고 엔비디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우리의 데이터를 모아두는 센터에는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예전 클라우드의 첫 번째 성장기에 큰 매출을 이뤄냈고 점점 더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가 쌓여감으로써 그 사용량 또한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에도 당연히 엔비디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 또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분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에도 포함되지만 엔비디아는 메타버스를 위해서 모듈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각 분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이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특히 매출 부분이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도 역시나 좋고 R&D 투자를 봤더니 작년부터 R&D 투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계속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또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기업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나는 좀 더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메타 ETF인데요. 투자 분야를 보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산업 분야 말고도 상호 교환, 컴퓨팅, ID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더 포진되어 있습니다. 메타 ETF가 투자하는 각 산업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컴퓨팅이 26.4%, 클라우드 솔루션이 22.7%, 게이밍 플랫폼이 19.3%, 하드웨어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메타 ETF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10개의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독보적인 1위는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8.6%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5.1%입니다. 로블록스가 3등으로 4.8%고 그 뒤로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1년 6월 30일,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죠. 그래서 자산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수는 0.75%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편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메타 ETF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제 초기 태동기에 있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는 1, 2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어질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마소, 페이스북, 엔비디아는 앞으로 얼마나 큰 기업으로 성장할지 함께 지켜보면서 투자해 보자고요. 여러분 잠시 불멍하실게요. 사람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불을 보고 멍 때리는 것도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투자의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24시간이 요즘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 위를 보면은 노동하는 시간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예전에는 야근을 참 많이 했습니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택시 타고 가는 게 다반사였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집에서도 가사 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집에 이제 식기세척기가 들어오면서 그 일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기계가 들어오고 자동화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할 일들을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보면 저런 기계가 한번 밀고 가면은 끝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을 보면은 1995년도에 삼성전자가 월 1회 주 5일 근무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제일제당도 격주 토요 근무제를 시작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하던 게 당연하던 시기에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한다니까 정말 놀라고 그때 뭐 해야지 이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52시간 근무를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은 2017년도에 68시간에서 현재 52시간으로 줄었는데요. 일본과 프랑스, 독일을 보면 40시간 안으로 들어온 지가 1990년대니까 한참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노동시간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요게 또 줄어들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놓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 시간에 대한 소비가 어디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최근에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호황을 겪고 있는 산업을 보겠습니다. 바로 골프인데요. 골프 이용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늘게 됐죠. 수혜를 받은 산업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가 시간이 증가해서 그런 건데요. 골프존의 주가가 역시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코인 노래방인데요. 코인 노래방은 2016년, 17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J 미디어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요즘에 많이 내려온 상태죠. 이렇게 여가 시간은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지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골프가 좋아서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호황을 꾸준히 이어갈 건지 유지되는 산업인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노동에서 여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가의 시간에는 뭐가 필요한지 시간의 미래 5가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면서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면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 안에는 소셜미디어가 들어있는데요. 국가별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한국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9%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느냐? 국내 소셜미디어 방문자 수를 보면 유튜브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유튜브죠. 2등, 3등 보면 밴드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이용자 수를 보면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면은 1등이 사람 관련된 컨텐츠, 게임, 엔터, 음악, 뉴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서 1위부터 98위까지 나타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요 10개 중에 하나의 채널만 빼고 모두 다 같은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악입니다. 5위에 있는 보람TV만 빼고는 모두 다 음악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1, 2위에는 당당하게 블랙핑크랑 BT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K-팝이 앞으로도 유명해질 거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에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 소셜미디어 관련돼서는 해외에 페이스북, 구글, 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의 산업의 소비는 계속 증가할 거니까 우리는 관심 가져야겠죠.
추가로 보는 시간에서 플랫폼이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변화되는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작과 공유를 플랫폼인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개인이 소비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제작 자체를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공유 플랫폼을 주고 개인이 소비하는 형태인데요. 이 소비하는 개인이 제작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꾸려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틱톡과 인스타그램, 로블록스,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하는 사람 자체가 게임을 제작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그리는 구조의 산업들이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제일 바라는 시간인데요. 여행 시간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떠나고 싶네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많으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일 겁니다. 2014년도부터 19년까지 꾸준히 여행자 수가 증가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21년, 22년, 23년 넘어갈수록 이 이용자 수가, 여행자 수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 하는 사람이 70%나 됩니다. 백신이 나오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면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여행을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당연하죠.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다면 여행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고 나서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89%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가 시간은 여행이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겁니다.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과 체험입니다. 숙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체험은 잘 모르시죠? 체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놀러 갔다. 그러면 에펠탑 밑에서 요가를 배울 수가 있고 왼쪽 아래 보면 벽화 그리는 그래피티 워크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구조를 보면 앞에서 봤던 무엇이 떠오르지 않나요? 앞에서 플랫폼 산업의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에어비앤비도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비앤비는 관심 가져야겠죠. 에어비앤비의 차트를 보면 상장 이후에 좀 올랐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벌써 2바닥 아니 3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여가 시간이 많으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생기는 가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가꾼다고 얘기할 때 몸과 마음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몸을 가꿀 때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등산, 헬스, 골프, 요가, 사이클, 마라톤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꿀 때는 명상, 산책, 독서,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몸과 마음을 나눠서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기업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면 요즘 필라테스랑 요가를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와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이 입고 있는 저 옷 모두 다 레깅스입니다. 레깅스의 가격을 봤더니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룰루레몬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다른 가격에 비해서 2배 혹은 3배나 비쌉니다. 어떻길래 이렇게 비싸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구매하는 걸까요? 보면은 룰루레몬 입는 사람들은 이제 요가복으로 입는 게 아니라 등산할 때도 있고 집 앞에 나올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션의 한 종류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러면 룰루레몬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상향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50달러 하던 게 300달러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연도별 우울증 환자 추이를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2020년도에는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냐 봤더니 20대랑 60대 분들이 우울증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냐 여자냐 보면 여자가 66%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랑 60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마음 치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반려동물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여가 시간이 많아질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데요. 2020년도 5조 8천억이나 시장 규모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산업을 보면은 사료랑 간식 산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수의사 관리랑 제품 판매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시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투자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주식과 부동산일 겁니다. 그 중에서 주식 투자자의 증가세를 보면은 19년도 대비 20년도에 17.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914만 병이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지금 2021년도 더 증가했겠죠. 이 중에서 해외 투자는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2020년 8월 달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42%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인데 더욱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자는 얼마나 주식 투자를 잘하나 봤더니 신규 투자자의 손실이 62%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적 수익률이 안 좋게 보이는 게 신규 투자자인데요. 수페TV와 함께 여기에 속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식과 부동산 말고도 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인데요. 요즘에 관련된 플랫폼도 상당히 인기가 많죠. 클래스 101, 타링, 크몽, MKYU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자기 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잡을 하거나 무자본 창업을 하는 등 투자를 위한, 창업을 위한 이런 시간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휴식,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휴식 시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페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커피 시장도 활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목 가면은 그 골목에 꼭 카페가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집에 안마의자를 넣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안락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멍 때리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불멍, 물멍, 그리고 달 보면서 달멍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멍 때리는 시간도 취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휴식의 대표인 커피를 보겠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을 보면은 2023년도까지 8조 6천억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큰 단위죠. 그리고 오른쪽에 커피 전문점은 연 매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꼬꾸라졌을지 모르지만 골목에 있는 커피숍들을 보면은 혹은 스타벅스만 보더라도 역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 시장 누가 점유율이 높은가 봐야겠죠. 당연히 스타벅스입니다. 46.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쪼개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이디야가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대표 기업,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스타벅스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실적을 봤더니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 성장에는 어떤 모멘텀이 들어있나 어디를 봐야 되냐 보면은 스타벅스는 중국에 얼마나 많이 판매가 일어나나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커피 판매가 1인당이 높죠. 그런데 중국은 4.7잔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4.7잔밖에 안 먹는다는 건데 이건 2018년 자료입니다. 2021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갈 추세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7잔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14잔, 1년에 14잔으로 늘어도 2배나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성장은 중국에 얼마나 침투를 잘 하느냐로 달려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죠. 다행히 지금 저점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보는 시간, 휴식 시간, 여행 시간, 가꾸는 시간, 투자 시간 등을 고려해서 투자에 참고해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창업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런 분야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있었고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모두 사상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북미 북서부도 50도가 넘으면서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우리도 39도 엄청난 폭염이 있었습니다. 폭염을 넘어 산불도 크게 나고 있는데 탄소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 말고도 중국에서는 천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말고도 서유럽에서도 물폭탄이 시내를 덮치는 일이 있었죠.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각국의 정상들은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천년을 거스르는 기후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올바른 투자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1.5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구가 형성될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2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1.5도에 도달하는 순간 한국은 40도를 훨씬 넘을 것이고 파인애플이랑 바나나를 키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잡히는 어종도 바뀌게 되겠죠. 그동안의 사이클이 아닌 또 다른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어느 국가는 여름만, 어디는 겨울만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절 장사를 하는 산업부터 농산물까지 모두 바뀌는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어느 국가가 그놈의 탄소 배출을 많이 내뿜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위가 중국, 2위 미국, 3위가 인도인데요. 인구가 많은 만큼 탄소 배출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국은 공장들이 많아 더욱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8위인데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보면은 금속, 화, 정유 산업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철강을 생산 않을 수도 없고 배를 안 만들 수는 없겠죠. 대신 친환경 소재 혹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이 필요한 지금 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ESG란 단어로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약자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는 환경인데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S는 사회로서 직원 참여 및 인권 보장이 되는지를 봅니다. 마지막 G는 지배구조입니다. 부패하지 않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 각국 정상과 거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블랙록 대표는 각 기업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ESG 없는 기업에 투자도 없다고 말이죠. 9,600조를 운영하는 블랙록의 말이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ESG 공식 규제도 추가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ESG 규제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때 ESG를 고려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4년 초만 해도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갈수록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투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도 다시 재가입을 했고 2050년 탄소 중립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7천억 달러를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2030년도에는 130조의 ESG 투자 자산 규모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정말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ESG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기업별로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MSCI ESG 등급 AAA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세일즈포스였습니다. 반대로 CCC는 부진 기업이죠. 볼스바겐, GM, 한국조선해양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등급을 통해 우리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꽤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그란 원통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열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전력 소모 즉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차가운 바닷속 깊숙이 데이터 센터를 내려놓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탄소 저감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도 에어컨을 조금씩 덜 켜고 이메일을 자주 지워서 탄소를 줄이는데 동참하자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예를 들어 폴스와겐과 테슬라에게 탄소 배출권 둘 다 100을 줬습니다. 기존 가솔린 자동차 생산이 많은 폴스와겐은 탄소 배출이 높겠죠. 반면 테슬라는 100% 전기차 생산이니까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폴스와겐은 20이 더 필요했고 테슬라는 20이 남게 됩니다. 이때 테슬라에게 남은 20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폴스와겐은 반대로 이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권은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추가로 탄소 국경세를 보겠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물건이 국경을 넘게 되면 탄소 국경세를 낼 예정인데요. 임의로 한국의 탄소 국경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주요 3개국인 유럽, 미국, 중국에 큰 비중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린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세금과 높은 비율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징수가 될 예정이고 2030년에는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중국을 보면 290%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조 8,700억 원의 탄소 국경세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겁니다. 정부와 기업을 봤으니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봐야겠죠. 딱 두 가지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잔이 아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고요. 저는 스타벅스를 갈 때마다 검정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영수증을 받지 않는 건데요. 영수증에 있는 잉크는 특수 잉크라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문자 혹은 앱으로 다 확인이 되죠. 그러니 영수증은 주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하는 멋진 환경지킴이가 되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ESG와 개념 기업을 찾아 투자할 곳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메가트렌드에 투자할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인데요. 당연히 지금은 석탄으로 발생되는 전력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포지션은 줄어들겠죠. 205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50%를 넘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발전 설비 전망을 보면 어느 분야가 될지, 어느 분야가 도드라질지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이 큰 비중으로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분야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일부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저점 구간을 노려야 될 시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기업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ETF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 ETF를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덩치가 크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ICLN ETF가 있습니다. 태양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면 TAN ETF가 있고, 세 번째, 요즘 중국 무섭죠?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싶다면 ACES ETF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과 2차 전지를 함께 투자하고 싶다면 QCLN이 있고, 마지막 5번째, 친환경 에너지의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PBW가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는 곳에 투자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ETF 말고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기업을 소개드려 볼게요. 앞에서 소개드린 5개 ETF 중에 4개의 ETF에 중복되는 기업이 딱 7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기업은 많은 증권사에서 좋게 봤다는 이야기겠죠.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는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리튬 아메리카와 알베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태양광에서는 인페이스 에너지랑 썬런, 퍼스트 솔라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등락폭이 클 수 있으니까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 더 귀해질 물건입니다. 국내 배출권의 거래량과 가격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식도 아닌 것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을 보더라도 작년부터 큰 상승을 이뤄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하냐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같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1.7조의 탄소 배출권 덕분에 흑자 전환을 했죠. 기업의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배출권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티커는 KRBN인데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KRBN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KRBN ETF는 2020년 7월에 상장을 했으니 이제 1년 조금 넘은 ETF입니다. 자산 규모는 590밀리언 달러고 보수는 조금 높은데요. 0.79%를 차지합니다. 투자 비중을 봤더니 유럽 쪽이 70%, 미국 서부가 14%의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지만 이 탄소 배출권은 온전히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 심해질 예정이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2050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니 넓은 시야와 장기 플랜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KRBN ETF와 나스닥의 1년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KRBN인데요. 83% 상승했고 나스닥은 24%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오른 건데 KRBN이 참 많이 올랐죠. 지금 너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분할로 접근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ESG 경영 등급과 기업을 보겠습니다. ES를 가지고 등급 평가하는 기관이 몇 개 있는데요. 누구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MSCI입니다. CCC부터 AAA까지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분야의 비중을 보면 AAA는 현재 5%밖에 되지 않습니다. CCC도 6%로 상당히 낮죠. CCC는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반대로 AAA는 우리가 돈줄 내줘야 되는 기업이겠죠. 어떤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공룡 기업들은 MSCI ESG 등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인이 많이 좋아하는 4개의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인데요.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저는 애플을 좋아해서 애플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까보면 애플은 A 등급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BBB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보통에 머물렀죠?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존을 보면 BB에 있다가 최근에 BBB로 올라왔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세 번째 보면은 구글인데요. A에 있다가 AA를 찍고 BBB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셋 다 짠 것처럼 BBB에 와 있죠? 엔비디아도 그럼 BBB일까요? 엔비디아는 AA로 시작해서 지금 AAA로 2018년부터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대단하네요.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주주분들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셔도 되고 개념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타 기업들도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상위 5%에 해당하는 기업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SML 홀딩스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린 기업이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도 수주 물량이 쌓여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나타내고 있고 ESG 평가까지 좋으니까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인 TSMC입니다. TSMC 하면 경쟁사인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떠오르는데요. 삼성전자를 찾아봤더니 검색은 되지 않지만 기사에서 봤더니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조금 속상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두 개의 기업은 제조기업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제조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A를 받았으니까 칭찬은 해줘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유틸리티 산업의 넥스트에라 에너지입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트리플 A를 받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소비재 산업의 베스트 바이입니다. 역시나 꾸준히 AAA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업과 엔비디아는 간신 종목에 꼭 넣어둬야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MSCI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티커 혹은 기업명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뽑아서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이 리스트는 나오지 않고 꼭 기업명을 다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서 AAA를 고르나 좀 고생을 했는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한 번씩 찾아봐야겠죠.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트리플 A를 봤으니 당연히 트리플 C를 봐야겠죠. CCC가 궁금하실 겁니다. CCC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국내 기업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국내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기아 모터스, 한국조선해양, GM이 있습니다. GM은 지난번까지 CCC였는데 최근에 B로 올라왔습니다. GM이 왜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 지속 가능 경영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제조 기업은 ESG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탄소세와 ESG 경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한 문제인식이랑 우리의 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 우리 개인으로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런 메가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겠죠. 투자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석탄을 대체할 친환경 전력 지원 방법이 필요합니다. 태양열과 풍력이 주력이 이룰 거고 관련돼서 ETF 5개랑 기업 7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이랑 탄소 국경세가 수출하는 기업에겐 중요하게 작용될 겁니다. 탄소 배출권을 직접 판매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ESG 기업 경영인데요. MSCI에 운영하는 ESG 등급 AA를 기록한 기업, 엔비디아, ASML, TSMC, KDD, 그리고 베스트바이가 있었습니다. KDD는 일본 통신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는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 개인 모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개념 있는 투자가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도 현명한 투자로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 내자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테마는 금방 끝나고 어떤 건 또 10년 넘게 상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오래가는 테마에 투자해야겠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10년 넘게 든든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잠깐 살펴봐야겠죠.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자동차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와 함께 대량 생산에 꽃을 피웠는데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 제조업 기업들의 매출이 상승했겠죠. 세 번째는 개인 PC와 인터넷 등장입니다. 이는 많은 산업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고 이제 집에 개인 PC 하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마트폰인데요. 상징적인 기업으로 애플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입 아프죠.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향을 그리는 산업은 우리는 꼭 알아야 하고 그 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 편한 투자이고 메가 트렌드를 찾는 겁니다. 오늘 메가 트렌드의 첫 번째 시간이고 총 5가지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 분야에 고르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와 연령에 따른 투자 트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산업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30대로 갓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울로 몰려오는 인파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너도 날도 서울로 가겠다고 할 때였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서울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 집이 없겠죠. 그래서 허허벌판, 논바지였던 강남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력으로 인한 철강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 뒤인 2020년 베이비붐 세대는 5, 60대가 됐습니다. 블루 셔츠에서 화이트 셔츠로 변화하면서 반도체와 IT 산업의 발전을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과거를 보면서 삼성전자에 투자할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20년 뒤인 2040년을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서 70대가 되는 건데요. 돈이 가장 많이 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 시대가 왔는데 건설 경기에 투자할까요? 열정 가득한 반도체 붐을 다시 일으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1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화 사회 돌입인데요.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닌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도에 5천만 명인 인구가 2050년도에는 앞자리가 5천이 아닌 4천만 명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내수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소멸인데요.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인구는 증가하지 못했지만 감소폭이 덜했는데 그 감소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합쳐지거나 소멸될 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전남은 81%, 경북과 전북은 76%가 그 대상이라고 하니까 지역 곳곳에서 빈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의 돌입인데요.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걸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는 신호탄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인구 절벽을 넘어서 감소 추세로 돌입한 지금 우리의 투자는 더욱 신중해져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문제인지 글로벌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6년으로 앞으로 5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내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35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본과 독일은 진작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느린 편인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36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국가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된다는 겁니다. 이는 고령 인구를 목표로 한 산업의 발전이 이룩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주머니를 책임질 산업은 메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 문제랑 초고령 사회 돌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초고령 사회에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중요 키워드 3개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로봇, 어른의 여가인데요. 이제부터 각 분야의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이고 확장성이 좋은 분야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식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큰 매출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튼튼한 노후를 위해서 의료기기, 일반 의약품, 마음치료 분야까지 전망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창업을 생각 중이시는 분이라면 이런 분야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현재 시가총액 탑10을 보면 독보적인 1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2위부터는 로슈, 노바티스, 일라이, 화이자, 에보트, 에보비 등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기업 모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고령 인구에 필요한 기업은 뭔지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존슨앤존슨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50년 넘게 배당을 증가시켜온 왕족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의약품을 넘어서 필수품까지 판매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의 매출을 보면 꾸준히 상승해온 걸 알 수가 있고 2020년 말 기준 82.6 빌리언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타이레놀 그리고 뉴트로지나의 세안제까지 존슨앤존슨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집 곳곳에 존슨앤존슨 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도 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세계 1위 헬스케어 기업이면서 왕족주인 존슨앤존슨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FB입니다. 제가 가끔 언급드렸던 기업인데요.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4년간의 매출을 보면 꾸준히 성장한 걸 볼 수가 있고 2020년 45.8빌리언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연 잘 번 만큼 배당도 잘 줘서 배당 성장주로도 매력적인데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9%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면역학이 60%로 가장 높고 항암 종양이 18%, C형 감염이 6% 등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휴미라뿐만 아니라 뷰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에 꼭 필요한 관절염 치료제 1위 기업이면서 배당 성장하는 FB입니다. 세 번째는 메드트로닉입니다.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4년간의 매출을 보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심장 혈관 분야가 36%로 가장 높고 최소 침습 치료가 29%, 재건이 27%, 당뇨가 8%입니다. 고령일수록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침습 치료가 중요해지고 있고 심장 혈관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분야입니다. 당뇨 분야 비중이 작지만 이 분야도 계속 성장 중에 있으니까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메드트로닉스는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한 기업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는 어른들의 여가와 휴식입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간호요양시설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산업 변화를 크게 느낀 베이비붐 세대는 어른들의 여행, 게임, 취미가 다양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어른들도 많고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외로움을 달래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 관련된 펫 이코노믹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서비스랑 미용 뷰티도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산업이 유망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오메가 헬스케어입니다. 어른들을 위해 전문 간호시설부터 요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문 리츠 회사인데요. 최근 4년간의 매출을 보면 평이한 편이고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순이익이 159밀리언 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저조한 실적이지만 정부 지원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전문 간호시설이 80%, 요양원 14%입니다. 미국 주요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오메가 헬스케어는 앞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당장 5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성장할 것이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임은 확실합니다. 오메가 헬스케어는 노령화의 수혜 산업으로 보이고 있고 7%의 고배당 주는 기업으로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이 좋아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어디가 좋은지 해자 기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PAWZ ETF인데요. 우선 상품 정보를 보면은 상장일이 2018년 11월이고 자산 규모가 336밀리언 달러, 보수는 0.5%고 투자하는 기업 수가 33개입니다. 그 중에 탑5 기업이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 기업을 합치면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기업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를 보면 진단검사, 동물제약 바이오, 수의약 제품, 펫용품 플랫폼, 식품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죠. 관련 기업을 고르게 품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들의 우울증 치료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반려동물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른들의 게임과 취미입니다. 예전의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 힘들었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어른들은 인터넷 뱅킹도 하고 유튜브를 보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미래에는 해외여행을 집에서도 갈 수 있게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VR 헤드셋 하나로 프랑스 파리를 거닐고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시 ETF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메타 ETF입니다. 왼쪽에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21년 6월이고 자산 규모는 32밀리언 달러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수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수는 50개고 그 중에 탑10 기업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가득 차 있죠. 그만큼 미래 먹거리라 생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모아둔 ETF 하나면 충분하겠죠. 가상현실과 현실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앉아서 세상을 즐기는 어른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도와줄 서포트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 어른들에게 필요한 로봇이 앞으로 더 관심을 받게 될 건데요. 수술 로봇, 간호 로봇, 이동 로봇, 치매 치료 로봇, 우울증 치료 로봇 등 다양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하고 미래가 밝은 기업과 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수술 로봇의 1인자로서 다빈치 로봇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4년간의 매출을 보면 2020년도에 조금 주춤했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 점유율을 보면 인투이티브가 81%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확실한 해자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고 감정 없이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영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맥스 고령화 사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는 수술 분야입니다. 넘사벽 수술 분야 1위 인투이티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교류 로봇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반려동물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로봇은 어른들에게 조금 더 치료 목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파로라는 로봇은 물표범을 닮아있고 겉은 부드럽고 털로 덮여 있어서 흡사 인형과 가깝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당당하게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파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심리치료와 치매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톰봇은 파로와 비슷한데요.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로봇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몸에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 촉감을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서 꼬리를 치기도 하니까 감정 교류에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보가 있는데요. 소니에서 만든 로봇으로 유명합니다. 반려동물 로봇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모두 다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2006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벌어지는 실버 산업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을 통한 정신치료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구와 연령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이랑 빌 게이츠 같은 부자 어른들이 은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 세 가지 꼭지를 살펴봤으니까 왼쪽에 있는 기업과 ETF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지도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는 초고령 시대를 준비한 투자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함께 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 되자고요.